어머님 재판에서 모든 죄를 인정하세요. 그러면 도윤이를 돌려보내겠습니다. 손자의 피 묻은 신발 한 짝을 쥐고 영희는 30년간 모은 모든 증거를 스스로 내던졌습니다. 거짓 자백, 그리고 사형 선고. 집행관의 칼이 하늘 높이 들어 올려진 그 순간 영희의 입술은 손자의 이름을 부르고 있었습니다. 평생을 빼앗기고도 포기하지 않았던 한 노파가 왜 스스로 죽음을 택해야 했을까요? 그리고 그 칼날은 정말 내려온 것일까요? 그 노파의 이름은 마을 어디에서도 함부로 입에 올릴 수 없는 이름이었습니다. 약방 마당 한가운데 백발이 흐트러진 채 두 손이 묶인 노파가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상단 사람들이 그녀를 끌어낸 것은 해가 채 뜨기도 전이었고 마당에는 이미 구경꾼들이 담장 너머로 고개를 내밀고 있었죠. 누군가 사기 문서를 위조한 죄인이라 외치자 사람들의 눈빛이 일제히 차갑게 변했습니다. 며느리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비단 저고리 자락을 여미며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하인들에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신호 하나의 돌멩이가 날아들었고 노파의 어깨를 스치며 땅바닥에 부딪혔습니다. 노파는 고개조차 숙이지 않았습니다. 관아 군졸이 체포 문서를 펼쳐 읽기 시작했습니다. 약방 비방을 훔치고 장부를 위조한 죄로 체포한다는 내용이었고 상단 주인이 그 옆에 서서 팔짱을 낀 채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준비해온 일처럼 모든 것이 너무도 질서정연하게 흘러가고 있었죠. 마당 한가운데 약재 장부가 내던져졌습니다. 며느리가 손짓하자 불이 붙었고 수십 년치 기록이 담긴 종이들이 검은 재로 변해갔습니다. 노파는 그 불꽃을 바라보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손목을 묶은 밧줄 사이로 핏줄기가 흘러내렸지만 그녀는 아픔보다 더 깊은 무언가를 삼키고 있는 얼굴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침을 뱉었습니다. 어제까지 그녀의 약을 받아 먹던 이들이 오늘은 돌을 던지는 손이 되어 있었죠. 그때 어린 손자가 울음을 터뜨리며 노파에게 달려왔습니다. 할머니, 목이 찢어질 듯한 울음이었지만 하인 둘이 아이의 팔을 잡아 끌어냈고 아이의 발이 허공을 찼습니다. 며느리가 다가왔습니다. 노파의 머리채를 움켜쥐고 얼굴을 들어 올렸습니다. 어머님, 이제 모든 게 끝났어요. 그 목소리에는 승리의 여유가 담겨 있었고 노파의 눈에는 눈물 한 방울 없었습니다. 군졸이 차가운 쇠 족쇄를 채웠습니다. 철컥 하는 소리가 마당에 울려 퍼졌고 구경꾼 중 누군가가 외쳤습니다. 저 늙은이가 상단을 망친 거라면서. 손가락질과 야유가 쏟아졌습니다. 그런데 노파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보며 아주 천천히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웃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빼앗기고 묶이고 짓밟힌 그 자리에서 노파는 웃고 있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마당을 가득 채울 만큼 또렷했습니다. 며느리의 얼굴에서 처음으로 미세한 경련이 지나갔고 그 순간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6070 야담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이 이야기의 끝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그날 마당에서 족쇄를 찾던 그 노파가 결국 모든 것을 되찾았습니다. 관아 대청마루 위, 이번에는 상단 주인이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한때 팔짱을 끼고 노파를 내려다보던 그 사내가 이마를 바닥에 대고 벌벌 떨고 있었죠. 그 옆에는 며느리가 있었습니다. 비단 저고리는 간데없고 거친 삼배옷 차림으로 눈물과
콧물이 범벅이 된 얼굴로 죄를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제가 모든 것을 꾸몄습니다. 그 목소리는 더 이상 승리의 여유 따위는 찾아볼 수 없는 부서진 목소리였습니다. 관원이 판결문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상단의 모든 재산이 몰수되고 불법으로 빼앗은 약방 비방의 원래 주인이 공식 기록에 올랐습니다. 그 이름은 다름 아닌 노파의 이름이었죠. 수십 년 동안 지워지고 묻히고 없는 사람 취급을 받았던 그 이름이 관아의 붉은 도장 아래 또렷하게 새겨졌습니다. 대청 밖으로 나온 노파에게 백성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제까지 돌을 던지고 침을 뱉던 바로 그 사람들이 오늘은 허리를 깊이 굽히며 길을 내어 주었습니다. 노파는 그 시선들을 하나하나 마주하며 천천히 걸었고 누구도 원망하지 않는 눈빛이었습니다. 관원이 약방 운영권이 적힌 문서를 건넸습니다. 노파의 손이 떨렸습니다. 주름진 손가락이 문서를 받아드는 그 순간 손등 위로 눈물 한 방울이 떨어졌죠. 그것은 기쁨의 눈물이라기보다 너무 오래 참아온 것들이 한꺼번에 녹아내리는 눈물이었습니다. 약방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먼지가 쌓인 선반 위로 햇살이 비치자 손자가 작은 팔로 약재 보따리를 안고 들어왔습니다. 할머니, 여기 놓을까요? 아이의 눈가에는 아직 울음 자국이 남아 있었지만 입가에는 웃음이 번지고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노비로 끌려가는 모습이 약방 창문 너머로 스쳐 지나갔습니다. 상단 주인은 유배 판결을 받고 먼 길을 떠났죠. 노파는 그 광경을 보지 않았습니다. 대신 낡은 보자기를 풀어 오래된 의서 한 권을 꺼냈습니다. 누렇게 바랜 종이 위로 빼곡하게 적힌 글씨들. 그것은 노파가 수십 년을 목숨처럼 지켜온 것이었습니다. 누군가 물었습니다. 대체 어떻게 이 모든 것이 가능했던 겁니까? 노파가 의서를 천천히 다듬며 대답했습니다. 이게 모든 시작이었지요. 그 말과 함께 이야기는 3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노파가 아직 젊은 여인이었을 때 빛 한 장에 묶여 낯선 약방 집안으로 시집을 가던 그 봄날로 말입니다. 30년 전 봄이었습니다. 복숭아꽃이 흐드러지게 핀 그 길 위로 22의 영희가 가마에 실려 가고 있었습니다. 홀레라 부르기엔 너무 초라했죠. 가마꾼은 둘뿐이었고 함도 없었으며 영희의 손에는 아버지가 남긴 빈 문서만이 쥐어져 있었습니다. 약방을 운영하는 박씨 집안에서 빚을 탕감해주는 대신 며느리로 드리겠다 했고 그것이 영희에게 주어진 유일한 선택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혼례가 끝나기도 전에 영희를 약재 창고로 보냈습니다. 빚값을 하려면 손부터 움직여라. 그 한마디가 이 집에서의 첫 인사였죠. 축하의 말도 따뜻한 밥상도 없었습니다. 영희는 홀레복 위에 앞치마를 두르고 먼지 쌓인 약재 항아리를 닦기 시작했습니다. 손끝이 갈라지고 피가 배어도 누구 하나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착한 사람이었지만 몸이 약했습니다. 혼인한 지 2해가 지났을 무렵 남편이 피를 토하며 쓰러졌고 약방 집안이면서도 정작 남편의 병을 고칠 약은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비싼 약재를 아까워했고 의원을 부르는 것조차 꺼렸죠. 영희는 밤마다 창고에 숨어 약재 서적을 읽었습니다. 글을 몰랐지만 그림을 보고 외웠고 냄새를 맡아 약재를 구분하는 법을 스스로 터득했습니다. 그리고 영희는 해냈습니다. 기존 처방의 배합을 바꿔 새로운 약을 만들었고 석 달을 앓던 남편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온 마을이 놀랐죠. 의원도 포기한 병을 며느리가 고쳤다는 소문은
순식간에 퍼져나갔고 사람들이 약방 앞에 줄을 섰습니다. 하지만 이때부터 모든 것이 어긋나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영희의 비방을 빼앗았습니다. 약재 배합 기록을 통째로 가져간 뒤 장부에서 영희의 이름을 지워버렸죠. 내가 이 집 며느리로 한 일은 모두 이 집의 것이다. 시어머니는 그렇게 말했고 영희는 아무런 대꾸도 할 수 없었습니다. 빚으로 팔려온 며느리에게 자기 목소리란 허락되지 않는 것이었으니까요. 며느리 그러니까 영희의 아들이 장성한 뒤 데려온 새 며느리가 그 비방을 고스란히 물려받았습니다. 영리하고 야무진 여자였지만 그 영리함은 오직 욕심을 채우는 데에만 쓰였죠. 며느리는 비방을 이용해 상단과 손을 잡았고 약방은 큰 돈을 벌기 시작했습니다. 영희는 그 돈의 그림자조차 밟을 수 없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날, 영희는 빈소 한쪽에서 홀로 울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영희를 창고로 쫓아냈고 며느리가 약방의 모든 권한을 쥐었습니다. 이제 영희는 이 집에서 하녀보다 못한 존재가 되어 있었죠. 그래도 영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밤마다 호롱불 아래에서 의서를 다시 필사했습니다. 기억 속에 남은 비방을 한 글자 되살려 적어 내려갔죠. 손가락 마디가 굳고 눈이 침침해져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며느리가 그것을 발견했습니다. 창고 문을 벌컥 열어젖히고 영희의 손에서 붓을 낚아챈 며느리의 눈빛은 차갑다 못해 서늘했습니다. 어머님,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셨군요. 그 뒤로 영희의 하루는 새벽 인시에 시작되었습니다. 아무도 깨지 않은 어둠 속에서 일어나 약재를 손질하고 말리고 빻고 포장하는 일을 해가 질 때까지 반복했습니다. 약방의 모든 약재가 영희의 손을 거쳤지만 그 공은 단 한 번도 영희에게 돌아오지 않았죠. 며느리는 철저했습니다. 하인 셋에게 영희를 돌아가며 감시하도록 시켰고 영희가 누구를 만나는지 무엇을 하는지 심지어 밤에 몇 번 뒤척이는지까지 보고받았습니다. 영희가 창고에서 혼자 무언가를 적는 일은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었으니까요. 며느리에게 영희는 부려먹을 하녀이자 언제든 위협이 될 수 있는 존재, 그 두 가지였습니다. 하지만 며느리가 미처 막지 못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손자 도윤이었죠. 도윤은 7살이 되던 해부터 몰래 영희를 찾아왔습니다. 어머니의 눈을 피해 창고 뒷문으로 들어와 영희의 무릎에 앉아 글자를 배웠습니다. 영희가 약재 이름을 불러주면 도윤이 따라 외웠고 영희가 풀잎에 글씨를 써주면 도윤이 손가락으로 땅에 따라 썼습니다. 그 시간만이 영희에게 유일하게 따뜻한 시간이었습니다. 상단 주인은 탐욕스러운 사내였습니다. 관아에 뇌물을 건네 약재 유통권을 독점했고 약값을 해마다 올렸습니다. 가난한 백성들이 약을 구하지 못해 죽어가도 그 사내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죠. 며느리와 상단 주인은 서로의 욕심을 채워주는 완벽한 한 쌍이었습니다. 며느리는 비방을 내주고 상단은 돈을 벌었고 그 사이에서 영희의 이름은 점점 더 깊이 묻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약초꾼 하나가 산에서 굴러 다리가 부러진 채 약방 앞에 쓰러졌습니다. 며느리는 돈이 없는 환자에게는 관심이 없었고 하인들에게 내쫓으라 명했습니다. 영희가 나섰습니다. 창고에 숨겨둔 약재로 부목을 대고 통증을 가라앉히는 약을 지어 먹였죠. 약초꾼은 보름 만에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그 공을 자신의 것으로 가로챘고 마을 사람들 앞에서 제가 직접 치료했습니다라며 고개를 치켜들었습니다.
영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날 밤 창고 구석 항아리 뒤에의서 한 권을 더 깊이 숨겼을 뿐이었죠. 며느리의 학대는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영희의 식사가 하루 두 끼에서 한 끼로 줄었고 그마저도 찬밥에 된장 한 술이 전부였습니다. 영희는 굶주린 몸으로도 약을 만들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약재를 다듬고 어지러운 눈으로 배합을 맞추었죠. 밤이면 몰래 가난한 환자들에게 약을 건넸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아무 대가도 바라지 않고요. 그것을 며느리가 알게 된 날 매질이 시작되었습니다. 마당에 끌려 나온 영희의 등에 회초리가 내려꽂혔고 도윤이 울며 달려와 영희의 몸 위에 엎드렸습니다. 할머니 때리지 마. 아이의 등에도 회초리가 스쳤고 영희는 이를 악물며 아이를 감싸 안았습니다. 그날 밤 영희는 도윤을 품에 안고 속삭였습니다. 괜찮다, 얘야. 할머니는 괜찮단다. 등짝에서는 피가 배어 나오고 있었지만 영희의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이 고통의 끝이 있을 거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변화는 어느 날 갑자기 찾아왔습니다. 며느리가 영희를 마당으로 불러낸 것은 된서리가 내리던 초겨울 아침이었습니다. 며느리의 뒤에는 상단 주인이 서 있었고 둘의 표정에는 다급함이 서려 있었죠. 어머님, 의서를 내놓으세요. 상단이 새로운 거래처와 대규모 계약을 앞두고 있었는데 기존 비방만으로는 부족했던 겁니다. 며느리는 영희가 몰래 필사한 의서에 더 많은 비방이 적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것 없이는 계약이 성사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수년간 없는 사람 취급하던 영희를 다시 불러낸 것이죠. 영희는 잠시 며느리의 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 눈 속에는 간절함도 미안함도 없었습니다. 오직 자기가 원하는 것을 가져가겠다는 차가운 계산만이 있었죠. 영희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다. 가져다 주마. 그날 밤 영희는 창고에서 두 권의 의서를 꺼냈습니다. 한 권은 진짜였고 한 권은 일부러 핵심 배합을 바꿔 적어둔 가짜였습니다. 영희는 오래전부터 이 날이 올 것을 알고 있었던 것처럼 이미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가짜 의서를 며느리에게 내밀었고 며느리는 확인도 하지 않은 채 그것을 낚아챘습니다. 진작 이렇게 순순히 내놓으실 것이지. 며느리는 돌아서며 코웃음을 쳤고 영희는 그 뒷모습이 사라질 때까지 고개를 숙이고 서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가짜 의서로 계약을 체결한 그 사이 영희는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진짜 의서를 기름종이로 감싸 항아리 깊숙이 봉인했습니다. 그리고 도윤을 불렀죠. 얘야, 이 항아리를 기억해라. 뒷산 감나무 아래 바위 틈에 묻어둘 거다. 할머니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 반드시 이것을 꺼내거라. 도윤은 울먹이며 고개를 끄덕였고 영희는 아이의 머리를 쓸어내리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다음으로 영희는 위험한 일에 손을 댔습니다. 며느리가 잠든 틈을 타 약방 안쪽 서재에 들어가 상단 장부를 훔쳐보았죠. 그 안에는 영희가 예상한 것보다 훨씬 더 큰 비밀이 적혀 있었습니다. 관아에 바친 뇌물 목록, 약재 산지를 속인 기록, 가격을 부풀린 거래, 내역까지. 영희는 밤새 그 기록들을 한 장 한 장 베껴 적었고 날이 밝기 전에 장부를 제자리에 돌려놓았습니다. 며느리가 알아챈 것은 사흘 뒤였습니다. 하인이 새벽에 영희가 서재 근처를 서성이는 것을 보았다고 보고했고 며느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관아에 고발하겠습니다. 의서를 훔치려 한 죄로요.
며느리는 그렇게 선언했고 영희에게 도망칠 기회를 주지 않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영희는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스스로 관아에 출두하겠다고 말했죠. 며느리는 의아해했지만 그것이 오히려 일을 쉽게 만든다고 판단했습니다. 영희는 그날 밤 도윤을 이웃마을 약초꾼에게 보냈습니다. 아이의 손을 놓는 그 순간 영희의 눈에서 처음으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돌아서는 발걸음은 단단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영희는 스스로 두 손을 내밀어 족쇄를 받았습니다. 복사한 증거는 이미 안전한 곳에 숨겨둔 뒤였죠. 며느리가 승리했다고 믿는 바로 그 순간 영희의 진짜 싸움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감옥은 차갑고 어두웠습니다. 축축한 돌바닥 위에 볏짚한 웅큼이 전부였고 쥐들이 밤마다 영희의 발 옆을 지나다녔죠. 그래도 영희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상하리만큼 고요했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이 자리에 앉을 것을 알고 있었다는 듯 벽에 등을 기대고 눈을 감은 영희의 얼굴에는 묘한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영희가 감옥에 갇힌 그 사이 바깥 세상은 빠르게 변하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영희가 사라지자마자 약값을 2배로 올렸습니다. 어차피 이 고을에서 약을 구할 곳은 이 약방뿐이었으니까요. 상단과의 독점 계약이 완성되었고 가난한 백성들은 약 한 첩 짓지 못해 알아누웠습니다. 아이가 열병에 걸려도 노인이 기침을 멈추지 못해도 돈이 없으면 약방 문턱조차 밟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감옥 안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영희와 같은 감방에 갇힌 죄수 하나가 종기가 터져 고름이 흐르고 있었는데 영희가 감방 구석에 자란 쇠비름을 뜯어 상처 위에 올려주었습니다. 사흘 뒤 종기가 가라앉았죠. 그 소문이 감옥 안에 퍼졌고 다른 죄수들이 하나둘 영희에게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배탈이 난 사내에게는 감방 바닥의 흙과 짚을 이용해 간단한 처방을 내렸고 손이 골문 여인에게는 옷자락을 찢어 붕대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를 지켜보던 군졸이 관아에 보고를 올렸습니다. 사기 문서 위조범이라는 그 노파가 감옥에서 병자를 치료하고 있습니다. 관원은 고개를 갸웃했지만 아직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깨닫지 못했습니다. 며느리는 그 소식을 듣고 안색이 변했습니다. 영희가 살아서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것 자체가 위험했으니까요. 며느리는 하인을 시켜 감옥에 음식을 들여보냈습니다. 정성스레 싸온 밥과 반찬이었지만 그 안에는 독이 숨겨져 있었죠. 영희가 그 음식에 손을 대기 직전 같은 감방의 늙은 사내가 먼저 젓가락을 뻗었습니다. 어르신은 하루 종일 남을 돌봤으니 내가 먼저 맛이라도 보겠소. 사내가 한 숟갈을 떠먹은 지 반각도 지나지 않아 거품을 물고 쓰러졌습니다. 영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고 떨리는 손으로 사내의 맥을 짚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영희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자신을 대신해 죽은 사내의 얼굴이 눈앞에서 떠나지 않았죠. 분노가 아닌 슬픔이 슬픔 너머의 단단한 결의가 영희의 가슴 안에서 굳어지고 있었습니다. 그 무렵 도윤이 몰래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약초꾼이 아이를 말렸지만 도윤은 고집을 꺾지 않았습니다. 할머니가 알려준 곳에 가야 해요. 도윤은 뒷산 감나무 아래 바위 틈을 파헤쳐 항아리를 꺼냈고 그 안에서 영희가 복사해둔 증거 일부를 찾아냈습니다. 하지만 상단 주인도 가만히 있지 않았죠. 누군가 증거를 숨겼다는 소문을 듣고 하인들을 풀어 뒷산을 뒤졌습니다. 불을 질러 증거를 태우려 했지만 도윤이
이미 핵심 장부 몇 장을 품에 안고 달아난 뒤였습니다. 관아에서 재조사 움직임이 시작되었습니다. 영희가 감옥에서 치료한 죄수들의 증언이 쌓이고 약값 폭등에 대한 백성들의 원성이 관원의 귀에 닿았기 때문이죠. 며느리는 다급하게 증인들을 찾아다니며 협박했습니다. 입을 열면 너희 가족도 무사하지 못할 것이다. 그 위협에 몇몇은 입을 다물었지만 모두를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재판이 다시 열리게 되었습니다. 영희가 족쇄를 찬 채 관아 대청마루에 다시 서게 된 그날, 며느리의 눈빛과 영희의 눈빛이 마주쳤습니다. 며느리의 눈에는 초조함이, 영희의 눈에는 고요한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재판이 시작되었을 때 며느리는 여유로운 표정이었습니다. 증인은 이미 협박해 두었고 상단 주인이 관원에게 뇌물을 건넨 뒤였으니까요. 모든 것이 계획대로 흘러가고 있다고 며느리는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관원이 영희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약방 비방을 훔치고 장부를 위조한 것이 사실이냐? 영희가 입을 열기도 전에 대청마루 밖에서 작은 발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도윤이었습니다. 겨우 10살 남짓한 아이가 품 안에서 누렇게 바랜 의서 한 권을 꺼내 두 손으로 높이 들어 올렸습니다. 이것은 제 할머니가 직접 쓰신 의서입니다. 대청이 술렁였습니다. 관원이 의서를 받아들고 펼쳤을 때 그 안에 빼곡히 적힌 글씨체가 영희의 것임을 확인하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죠. 며느리가 가지고 있던 비방의 원본이 바로 이 의서에서 나온 것이었고 필체 대조 결과가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비방을 만든 사람은 며느리가 아니라 영희였다는 사실이 관아 기록 위에 드러난 순간 며느리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습니다. 그때 대청 밖에서 한 사내가 걸어 들어왔습니다. 다리를 절뚝이는 그 사람은 수년 전 산에서 굴러떨어져 영희에게 치료를 받았던 약초꾼이었습니다. 그가 무릎을 꿇고 증언했죠. 저를 살린 것은 저 어르신이었습니다. 며느리가 치료했다는 것은 거짓입니다. 저는 그 사실을 말하지 못했습니다. 상단의 보복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약초꾼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한마디도 흐트러지지 않았습니다. 증거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도윤이 품에서 꺼낸 장부 사본에는 상단의 위조, 기록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고 약재 산지를 속인 내역과 관아에 바친 뇌물 목록까지 낱낱이 적혀 있었습니다. 관원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며느리가 상단 주인과 맺은 비밀 계약서도 공개되었는데 거기에는 영희의 비방을 무단으로 사용하고 그 대가를 나눠 갖겠다는 내용이 버젓이 적혀 있었죠. 그리고 결정적인 증거가 하나 더 나왔습니다. 돌아가신 시어머니가 생전에 남긴 장부 기록이었는데 거기에는 영희가 남편의 병을 고친 비방의 원래 출처가 영희 본인임을 인정하는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조차 영희의 실력을 부정하지 못했던 것이죠. 다만 그 장부를 감춰두었을 뿐이었습니다. 상단 주인의 태도가 돌변했습니다. 저는 며느리가 시키는 대로 했을 뿐입니다. 방금까지 나란히 앉아있던 며느리를 향해 손가락을 뻗으며 소리쳤고 며느리의 눈이 경악으로 일그러졌습니다. 둘 사이의 동맹이 한순간에 무너졌죠. 관원이 며느리를 추궁하자 며느리는 버티지 못했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지며 한마디 한마디가 쏟아졌습니다. 감옥에 음식을 보낸 것도 제가 했습니다. 그 안에 독을 넣었습니다. 독살 시도를 자백하는 며느리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고 대청 안이 얼어붙었습니다. 영희를 대신해 쓰러진 사내의 죽음이 이제야 그 진상을 드러낸 것이었습니다.
대청 밖으로 소식이 퍼지자 백성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약값 폭등에 분노했던 사람들, 병들어도 약을 구하지 못해 가족을 잃은 사람들이 관아 담장 밖을 가득 메웠죠. 관원이 사건 재심을 공식 선언했고 상단의 모든 재산에 대한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영희는 족쇄를 찬 채 그 모든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표정은 여전히 고요했지만 주름진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도윤이 대청 아래에서 영희를 올려다보며 작게 고개를 끄덕였고 영희의 눈가에 아주 얇은 눈물 한 줄기가 흘러내렸습니다. 재판이 뒤집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가 순순히 물러날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영희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궁지에 몰린 짐승처럼 움직였습니다. 재판이 뒤집히고 있다는 것을 누구보다 빨리 감지한 며느리가 선택한 것은 가장 비열한 방법이었습니다. 재심이 열리기 이틀 전 밤이었습니다. 도윤이 사라졌습니다. 약초꾼의 집에서 자고 있던 아이가 새벽녘에 흔적도 없이 끌려간 것이죠. 약초꾼이 피투성이 얼굴로 관아에 달려와 외쳤지만 아무도 즉각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상단 주인이 뿌려둔 매물이 아직 관아 곳곳에 살아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날 아침 며느리가 감옥으로 찾아왔습니다. 영희 앞에 무릎을 꿇지는 않았지만 목소리에는 벼랑 끝에 선 자의 다급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어머님, 재판에서 모든 죄를 인정하세요. 비방을 훔쳤다고, 장부를 위조했다고 자백하세요. 그러면 도윤이를 돌려보내겠습니다. 며느리의 손에는 도윤의 작은 신발 한 짝이 들려 있었고 그 위에 흙과 핏자국이 묻어 있었습니다. 영희의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30년을 버텨온 것도, 증거를 모으고 감옥의 추위를 견딘 것도 모두 도윤이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 아이만은 지켜야 한다는 것, 그것이 영희가 숨 쉬는 이유 그 자체였으니까요. 영희는 떨리는 손으로 그 작은 신발을 받아들었고 코끝에 대었습니다. 아이의 냄새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알겠다. 내가 자백하마. 재판장에 다시 선 영희는 관원 앞에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비방을 훔친 것은 제가 한 일입니다. 장부를 위조한 것도 모두 저의 죄입니다. 한마디 한마디가 가시를 삼키는 것 같았지만 영희의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관원이 의아한 눈으로 영희를 바라보았고 대청 밖의 백성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퍼졌죠. 어제까지 진실이 드러나고 있었는데 갑자기 자백이라니. 무언가 이상하다는 것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자백은 자백이었습니다. 사형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관원이 판결문을 읽는 동안 대청 안은 숨막히는 침묵에 잠겼고 백성들조차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상단 쪽에서 환호가 터져 나왔죠. 며느리가 약속대로 도윤을 풀어주었고 아이가 관아 앞마당으로 비틀거리며 걸어 나왔습니다. 얼굴에 멍이 들고 입술이 터져 있었지만 살아 있었습니다. 영희가 형장으로 끌려가는 길이었습니다. 족쇄가 딸그락거리는 소리가 흘길 위에 울렸고 영희의 발걸음은 느리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도윤이 관아 담장 너머에서 오열했습니다. 할머니, 할머니, 목이 찢어지는 울음이었지만 영희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돌아보면 무너질 것 같았으니까요. 형장에 도착한 영희는 마지막으로 품 안에서 작은 약봉지 하나를 꺼냈습니다. 감옥에서 틈틈이 만들어둔 것이었죠. 군졸에게 건네며 말했습니다. 저 아이에게 전해주시오. 밤마다 기침을 하거든 이것을 다려 먹이시오.
군졸은 고개를 끄덕였고 영희는 눈을 감았습니다. 집행관이 칼을 들어 올렸습니다. 바람이 멈추고 하늘이 잿빛으로 무거워졌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말발굽 소리가 울려 퍼졌고 관아에서 급히 달려온 전령이 외쳤습니다. 멈추시오. 재심 명령이오. 칼이 허공에서 멈추었습니다. 영희의 무릎이 풀렸고 흙바닥 위로 쓰러졌습니다. 의식이 흐려지는 와중에도 영희의 입술이 달싹였습니다. 아무도 듣지 못할 만큼 작은 목소리로 영희는 도윤의 이름을 부르고 있었습니다. 재심 명령을 내린 것은 상급 관아에서 파견된 암행어사였습니다. 약갑 폭등으로 백성들의 원성이 하늘을 찌르자 조정에서 직접 사람을 내려보낸 것이었죠. 암행어사는 이미 며칠 전부터 마을에 머물며 상단의 행태를 지켜보고 있었고 형 집행 직전에 마패를 꺼내든 것이었습니다. 영희가 눈을 뜬 것은 사흘 뒤였습니다. 감옥이 아닌 관아 안채의 방 안이었고 이불이 덮여 있었으며 머리맡에 약탕기가 놓여 있었습니다. 몸을 일으키자 온몸이 비명을 질렀지만 영희는 이를 악물고 일어났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까요. 마지막 재판이 열린 날 관아 마당은 발 디딜 틈이 없었습니다. 소문을 듣고 이웃 마을에서까지 사람들이 몰려왔고 담장 위에 올라앉은 아이들까지 고개를 빼꼼 내밀고 있었죠. 암행어사가 직접 재판을 주관했고 영희가 족쇄 없이 대청 위에 올라서는 것을 본 백성들 사이에서 낮은 탄성이 흘러나왔습니다. 영희는 마지막 힘을 끌어모아 증언했습니다. 목소리는 갈라졌지만 한마디 한마디에 30년의 무게가 실려 있었습니다. 시집 온 날부터 비방을 빼앗긴 일, 남편을 살린 공을 송두리째 도둑 맞은 일, 하녀보다 못한 세월을 보낸 일, 그리고 며느리가 손자를 납치해 거짓 자백을 강요한 일까지. 영희가 말을 이어갈 때마다 대청 안의 공기가 무거워졌고 관원들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도윤이 숨겨두었던 마지막 증거가 공개되었습니다. 영희가 베껴 적은 상단거래, 장부의 원본 대조가 이루어졌고 불법 거래, 내역이 한 줄 한 줄 읽혀 나갈 때마다 상단 주인의 얼굴이 흙빛으로 변해갔습니다. 약재 산지를 속여 백성들에게 가짜 약을 팔았던 기록, 관아의 뇌물을 바치고 유통권을 독점한 기록, 그리고 영희의 비방을 무단으로 사용하면서 그 출처를 조작한 기록까지 30년치 거짓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며느리가 모든 죄를 뒤집어 쓰게 된 것은 상단 주인의 배신 때문이었습니다. 모든 것은 며느리의 지시였습니다. 저는 시키는 대로 했을 뿐입니다. 상단 주인이 바닥에 이마를 찌으며 살려달라 애원했고 며느리는 창백한 얼굴로 입술만 달싹이다 결국 무릎이 꺾였습니다. 그때 백성들이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영희에게 몰래 약을 받아 목숨을 건진 사람들이 하나둘 증언석에 섰습니다. 이 어르신이 아니었으면 제 아이는 죽었습니다. 한 푼도 받지 않고 약을 지어주셨습니다. 증언이 이어질수록 대청 밖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번져나갔고 영희는 고개를 숙인 채 입술을 깨물고 있었습니다. 영희가 의서 원본을 암행어사에게 제출했습니다. 누렇게 바랜 종이 위에 빼곡히 적힌 비방들, 수십 년간 목숨을 걸고 지켜온 그 기록이 마침내 제자리를 찾아가는 순간이었습니다. 암행어사가 의서를 받아들고 한 장 한 장 넘기더니 고개를 들어 영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존경이 담겨 있었죠. 판결이 뒤집혔습니다. 영희 무죄, 상단 재산 전액 몰수, 며느리 노비형, 상단 주인 유배형,
암행어사가 판결문을 읽어 내려가는 동안 마당에 모인 백성들 사이로 환호와 울음이 뒤섞여 울려 퍼졌습니다. 약방 운영권이 적힌 문서가 다시 한번 영희의 손에 놓였습니다. 이번에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도윤이 달려와 영희의 손을 꼭 잡았고 영희는 아이의 손을 감싸주며 낮게 말했습니다. 이제 진짜 시작이란다. 두 사람이 약방을 향해 걸어가는 뒷모습 위로 오후의 햇살이 길게 내려앉았습니다. 약방 문이 다시 열린 날, 마을에는 봄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30년 전 영희가 가마에 실려 이 집에 들어오던 날에도 봄이었죠. 그때는 빈 문서를 쥔 손이 떨렸지만 오늘은 약방 열쇠를 쥔 손이 단단했습니다. 영희가 가장 먼저 한 일은 약값을 절반으로 내리는 것이었습니다. 며느리와 상단이 올려놓은 값을 하나하나 지워가며 영희는 처음 약을 만들기 시작했던 그 마음으로 돌아갔죠. 돈이 없는 환자에게는 약을 먼저 내어주고 형편이 나아지면 갚으라 했습니다. 소문은 빠르게 퍼졌고 이웃 마을에서까지 아픈 이들이 약방을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도윤이 약방의 작은 일꾼이 되었습니다. 할머니 곁에서 약재를 고르고 무게를 달고 새 장부의 하루의 기록을 또박또박 적어 내려갔죠. 영희가 이 약재는 반드시 그늘에서 말려야 한다고 가르치면 도윤이 고개를 끄덕이며 받아 적었고 그 진지한 눈빛이 어린 시절 창고 뒷문으로 숨어 들어오던 때와 꼭 닮아 있었습니다. 하나둘 사람들이 돌아왔습니다. 며느리 밑에서 일하던 예타인들이 고개를 숙이며 약방 앞에 섰죠. 죄송합니다, 어르신.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영희는 그들을 탓하지 않았습니다. 너희도 살아야 했으니까. 그 한마디에 하인들의 눈시울이 붉어졌고 영희는 그들에게 다시 일자리를 내어주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약방을 도왔습니다. 누군가는 땔감을 가져오고 누군가는 지붕을 고쳐주었으며 아이들은 약방 마당을 쓸었습니다. 30년 동안 차갑기만 했던 이 집에 비로소 사람의 온기가 돌기 시작한 것이었죠. 관아에서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암행어사의 보고를 받은 조정에서 영희의 약방을 공식적으로 보호하라는 명을 내렸고 더 이상 누구도 함부로 이 약방을 넘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영희는 밤마다 의서를 정리했습니다. 낡은 종이 위에 글씨를 새 종이에 옮겨 적으며 수십 년간 머릿속에만 담아두었던 비방들을 하나하나 세상에 꺼내놓았죠. 어느 날 저녁 며느리가 노비로 끌려갔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먼 고을의 관아에서 허드레시를 하게 되었다는 이야기였죠. 그 소식을 전해 들은 영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원망도 통쾌함도 안도도 아닌 그 침묵 속에 무엇이 담겨 있었는지는 영희만이 알고 있었을 겁니다. 다만 그날 밤 영희가 평소보다 오래 남편의 위패 앞에 앉아 있었다는 것을 도윤만이 알았습니다. 영희가 위패 앞에 절을 올렸습니다. 여보, 내가 해냈습니다. 당신이 떠나고 30년이 걸렸지만 우리 약방을 되찾았어요. 촛불이 흔들렸고 영희의 그림자가 벽 위에서 길게 일렁였습니다. 눈물은 흘리지 않았습니다. 이미 충분히 울었으니까요. 뒤에서 도윤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할머니. 영희가 돌아보자 도윤이 새로 만든 장부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표지에는 영희의 이름이 적혀 있었죠. 할머니 이름을 남기겠습니다. 이 약방이 할머니에게서 시작되었다는 것을 아무도 지울 수 없게요. 영희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주름 깊은 얼굴 위로 30년 만에 처음 보는 편안한 웃음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약방 간판이 새로 걸렸습니다. 영희의 이름이 또렷하게 새겨진 그 간판 아래에서 영희는 약재 향이 가득한 방 안에 앉아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바람이 창문을 지나며 약초 냄새를 실어 날랐고 마당에서는 도윤이 환자를 맞이하는 밝은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영희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납니다. 하지만 약방의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이었습니다. 논어에 이르기를 새하년 후 지송백지 후조야라 했습니다. 날이 차가워진 뒤에야 비로소 소나무와 잣나무가 늦게까지 푸르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뜻이지요. 영희가 바로 그러했습니다. 30년이라는 혹독한 겨울을 견뎌낸 뒤에야 세상은 비로소 그녀의 진가를 알아보았습니다. 빼앗기고 짓밟히고 이름마저 지워졌지만 영희는 단 한 번도 자신이 옳다는 믿음을 꺾지 않았습니다. 명심보감에도 이런 말이 있지요. 인생에서 참는 자가 결국 이긴다고요. 참는다는 것은 무기력한 것이 아닙니다. 때를 기다리며 자신을 지키는 것, 그것이 진정한 강함이 아닐까요? 오늘 힘겨운 겨울을 보내고 계신 분이 있다면 기억해 주십시오. 당신의 푸르름은 반드시 세상이 알아보는 날이 옵니다.